자, 지금부터 3장의 주요 내용 중에 하나인 작용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작용기를 이해하려면 치환기라는 개념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치환기에 대해서 먼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 치환기라고 하는 것은 유교학에서 영어로 먼저 substituent라고 얘기하는데, 영어로 substituent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게 대체되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유기화합물이라고 하는 것은 주 구성 성분이 뭐 헤테로 원자도 있지만 탄소와 수소가 주 원소이지 않습니까? 유기화합물을 이룰 때. 자, 그러면 요 밑에 이러한 그 분자가 대부분 이제 유기화합물이 될 텐데요. 여기를 보시면 요거를 갖다가 케쿨레 구조로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기가 좀 더 수월할 거예요. 자, 그러면 전부 다 C와 H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 이때 H를 뭔가로 대처합니다. H가 떨어져 나오고 여기 보면 CH3로 이렇게 대처가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유기화합물을 구성하고 있는 모체 사슬인 그 C와 H로 구성된 유기화합물에서 한 개 이상의 H 원자를 대체하는 원자 또는 원자단입니다. 뭐 원소로 대체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분자로 대체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통틀어 가지고 우리는 그걸 가지고 치환기라고 됩니다. 즉 뭐가 됐다? H 대신에 뭔가로 치환되었다, 대체되었다. 이걸 가지고 대체기라고 해서 치환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치환기 안에서 우리가 특정한 화학적, 물리적 성질을 갖는 치환기를 가지고 우리가 작용기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 작용기는 뭐 특별히 어려운 거냐?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H가 CH3로 그냥 됐잖아요. 이걸 보고 그냥 일반적인 치환기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때 CH3가 아니라 여기에 O라든지 그 다음에 N이라든지 O라든지 F라든지 그 다음에 N 밑에 뭐 P라든지 S라든지 그 다음에 Cl, Br, I 이런 것들로 대체가 됐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보고 작용기라고 합니다. 많이 봤죠, 어디서? 이거 뭐라고 불렀어요? 헤테로 원소라고 불렀잖아요. 헤테로 원소. 그러니까 뭐예요? 제가 그래서 처음에 유기화합물 할 때 좀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그 유기화합물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원소는 탄소와 수소, 그 다음에 그 외에 몇몇 원소가 있는데 우리가 헤테로 원소라고 부른다. 거기 뭐가 있었습니까? NOF, 그 다음에 Cl, Br, I, 그 다음에 PS 이런 것들이 있었죠. 이런 것들이 H 대신에 이렇게 치환이 됐다. CH3가 아니고 아까 거기에 헤테로가 왔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를 작용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이 헤테로 원소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특정한 화학적, 물리적 성질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작용기가 붙어버리면 어떻게 된다? 유기화물의 기하 구조, 물리적 성질, 반응성에 영향을 미쳐버리는 거예요. 뭐가? 이 헤테로 원소들이. 그래서 수소 대신에 이 헤테로 원소들로 치환이 돼버리면 우리는 이걸 치환기라고도 부르지만 헤테로 원소로 치환되면 작용기라고 부른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헤테로 원소만 이게 수소를 치환하는 작용기입니까? 나머지는 없습니까?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거 없습니까? 있다 그랬죠. 다중결합으로 이루어진 탄화수소 화합물들. 이런 것들. 그죠? 이중결합이든 삼중결합이든. 그죠? 이런 것들은 탄화수소 화합물이지만, 얘네들은 CHCH죠. 이런 것들은 또 작용기로 사용될 수 있다. 왜? 파이 결합이 약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전자를 딴 데로 줄 수 있으니까 어떤 특정한 반응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반응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녀석들도 작용기다. 자, 그러면 작용기가 조금 더 어떤 것들인지 이번에 좀 살펴볼게요. 작용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야? 탄화수소 화합물 중에서는 다중결합을 하고 있는 것들, 파이결합하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아까 이중결합, 삼중결합으로 이루어진 탄화수소 화합물도 작용기로 작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2번은 C와 G가 시그마 결합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어렵게 느낄 필요 없습니다. 이거 전부 다 뭡니까? 헤테로 원소하고 탄소 간에 시그마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러한 화합물들이 있어요. 여기에 N이라고 하는 녀석이 NH2, 어쨌든 N이잖아요. 이게 여기에 탄소에 있는 수소 대신에 N이 왔어. N하고 탄소는 지금 헤테로 결합이 시그마로 연결되어 있죠. 이걸 보고 우리는 작용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O가 H 대신에 왔죠. C에 붙어 있죠. 이것도 작용기입니다. 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고, 또 뒤에 나오겠지만 세 가지 총 작용기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 번째는 어떤 거냐면 탄소와 산소, 헤테로 원자 중에 산소는 이중결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탄소와 산소가 이중결합으로 연결하면 이걸 보고 우리는 카보닐이라고 얘기합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카보닐이라고 얘기해요. 이러면 이거는 얘는 탄소와 산소가 이중결합 연결되면 독특한 성질을 갖게 돼요. 이게 아까 탄화수소 화물 다중결합을 가지면
작용기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 헤테로 원자가 시그마로 붙으면 작용기라고 했잖아요. 이것 탄소와 산소가 이중결합이 연결되면 이 두 가지의 성질을 다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굉장히 특별한 작용기로 카보닐 그룹은 작용이 됩니다. 어쨌든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작용기에 대한 정의를 알기 전에 치환기라는 것, 치환됐다라는 의미를 유기화물에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기화물이라고 하는 것은 탄소와 수소로 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때 탄소 연결된 수소가 다른 어떤 걸로 대체가 되면 우리는 그걸 치환되었다라고 얘기하고 거기에 붙은 그룹을 가지고 치환 그룹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치환 그룹 중에서 우리가 헤테로 원소라든지 아니면 탄화수 화합물 중에서 다중결합을 하고 있는 녀석들이 거기에 치환이 돼버리면 우리는 거기를 작용기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별거 아니죠.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렇게 개념을 정리하고 뒷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작용기의 종류 한번 살펴볼게요. 작용기는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분류로 나누면은 첫 번째는 이제 그 모체 사슬에 유기화물 모체 사슬에 탄화수소 화합물이 붙어 있는 그런 작용기가 있는데 이때 탄화수소 화합물은 반드시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야만 작용기가 된다고 했고 단일결합으로만 이루어진 녀석은 작용기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떠한 특별한 작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근데 이제 거기 안에서 여러 가지 종류의 작용기들이 있겠죠. 이거 말고도 밑에 여기 4개만 제가 대표적으로 나타냈는데 이거 말고도 더 많아요. 자, 그래서 자, 작용기라고 하는 그 얘기는 여기에 탄소 골격, 탄화수소, 모체 화물이 있고 이게 R로 표시했는데 R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residue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유기화합물은 뭐 탄소와 수소로 구성되어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으니까 저 앞으로 나오는 이 R은 전부 다 알킬 그룹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알킬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탄화수소 화물이 있는데 여기 전부 다 탄소와 수소로 이렇게 다 이루어져 있잖아요. 끝에가 이제 수소로 되어 있는데 얘가 어디에 붙으려고 하면 수소가 떨어져 나가야 되겠죠. 떨어져 나가고 난 뒤에 어디에 붙는 녀석. 자,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만약에 여기에 작용기가 붙었다. 작용기가 붙었다. 항상 우리가 이렇게 다 그려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표시하냐면 R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R 플러스 R에다가 작용기 이렇게 하면 여기는 그냥 탄화수소 화합물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보시면 그 작용기라고 하는 것은 크게 우리가 그 작용기 의미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 작용기라고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첫 번째인 탄화수소 화합물의 작용기를 한번 볼게요. 이때는 파이 결합을 가지고 있는 탄화수소 화합물이 붙어야만 우리가 작용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대표적인 그 작용기들을 제가 여기 나타냈습니다. 하나는 바이닐 그룹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고 알릴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고 페닐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고 벤질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요. 자, 바이닐은 우리가 비닐 할 때 그 바이닐입니다. 바이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가 이제 모체죠. 탄화수소 화합물이 있는 모체에다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 얘가 이렇게 된 거. 이중결합이 바로 직결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CH, 여기는 CH2가 되는 거죠. 여기 CH, CH2. 요거 그룹을 보고 우리가 바이닐 그룹이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비닐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알릴 그룹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학생들이 헷갈려 합니다. 바이닐하고 알릴은 완전히 달라요. 자, 보시면 여기까지는 바이닐이죠. 바이닐에 CH2가 하나 더 붙은 녀석. 요걸 가지고 우리가 알릴 그룹이라고 해요. 보면 바이닐도 그렇고 알릴도 그렇고 전부 다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작용기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R에다가 CH3가 붙었다. 이거 작용기 아니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페닐이라고 해서 우리가 페놀 할 때 이게 벤젠이잖아요. 벤진. 우리말로는 벤젠이지만 벤진입니다. 벤진인데 여기에 어떤 모체가 이렇게 있고 이 벤진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페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러한 컴파운드가 있어요. OH 합성해서 피놀이라고 합니다. 피놀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OH 대신에 여기 R이 붙어 있으면 우리는 여기 벤진이 바로 직접적으로 그 모체에 붙어 있는 걸 보고 우리는 페닐 그룹이라고 얘기를 해요. 페닐 그룹.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벤질이라고 해서 이 벤진에서 보시면은 여기 CH3가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벤진에서 이렇게 CH3가 하나 더 붙고 이 녀석이 다시 모체랑 붙었다. 그러면 얘를 가지고 우리는 벤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전부 다 명명이니까 눈으로 잘 익히고 한 번씩 그려보면서 외우셔야 돼요. 아시겠죠? 유교학은 외우는 게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초반에는 좀 있습니다. 이렇게 있지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다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표 3.1에 보시면 탄화수소 이렇게 나와서 이때 말한 탄화수소는 작용기로서
생성되는 그런 탄화수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잘 보시면 알케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작용기로 작용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왜냐면 여기에 모체가 있는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H는 뭐 그런 거고, 여기 모체가 R이 CH3라고 합시다. 거기다 CH3가 붙었다. 이거는 작용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무런 작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왜냐면 CH, H 여기에 이제 R이 붙어 있는데 여기서는 어떤 전자를 줄 수 있는 녀석도 없고 받을 수 있는 녀석도 그렇게 드물어요. 이거는 굉장히 큰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나중에 이제 그 얘기는 자세하게 드릴게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알킨 컴파운드가 있어요. 얘는 그 자체로서 작용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중결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는 시그마고 하나는 파이잖아요. 이때 파이는 전자를 아무렇게나 그냥 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작용기를 할 수 있고요. 이 녀석이 만약에 이런 알킨이라고 하는 녀석이 자 이렇게 있고 알킨이라는 녀석이 다른 데다 붙어버리면 모체, 그럼 얘가 작용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녀석 자체도 작용기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면 되고, 그럼 알카인은 자동적으로 얘 자체가 작용기라는 게 이해가 되고, 얘가 또 다른 데 붙어 있으면 이런 식으로 붙어 있으면 얘도 작용기로 사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방향조 화합물, 얘네들도 전부 다 작용기로 사용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게 페닐이고 벤질도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면 교수님, 그 비고리형 화합물, 그러니까 고리형 화합물은 어떻게 됩니까? 고리형 화합물, 이런 건 작용기가 될 수 있습니까? 자, 작용기가 될 수 없습니다. 전부 다 시그마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죠. 알케인하고 똑같습니다. 얘는. 그러니까 얘는 작용기가 아니라 이거는 치환기가 될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탄소가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짜리에 여기에 이런 녀석이 붙었다. 그럼 얘는 치환기인 거예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거는 분자량만 늘어나는 거고 반응성을 별로 증가시키지 않는 거예요. 작용기라고 하는 녀석은 자 보시면 이중결합이 있던지 아니면 헤테로 원자가 붙어서 비공전자쌍이 있어가지고 어떤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용기는 뭡니까? 치환기랑 다른 게 어떻게 그 모체사들이 붙어서 어떤 물리화학적 작용을 하는 녀석을 보고 작용기라 그러잖아. 근데 그 대표적인 첫 번째가 탄화수소 화합물 중에서 이 파이 결합을 한 녀석들을 우리가 작용기라고 부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요거는 별로 그렇게 뭐 중요한 파트는 아닌데요. 나중에 이건 중요한 거지. 지금은 사실은 중요한 건 아닌데, 개념만 좀 알고 있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작용기 개념하고는 좀 다르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체든 뭐 치환기든 간에 탄소는 4개의 결합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탄소 주변에는 수소가 있을 수도 있고 탄소랑 또 연결될 수 있어요. 근데 이때 탄소가 다 옆에 인접한 탄소가 하나밖에 없다. 나머지는 다 뭐 그냥 H다. 이렇게 되면 이때 이 탄소를 가지고 우리는 1차 탄소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탄소와 탄소가 1차 결합만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 탄소가 2개의 다른 인접한 탄소에 둘러싸여 있다. 결합하고 있다. 이런 탄소를 우리는 2차 탄소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3차, 4차 탄소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러한 컴파운드가 있는데, 이러한 화합물이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여기 탄소는, 여기도 탄소죠. 다 탄소가 생략되어 있으니까 요 맨 왼쪽의 탄소 같은 경우는, 여기 탄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접한 탄소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차 탄소고요. 요 탄소 같은 경우는 양쪽으로 탄소가 있죠. 그러니까 얘는 2차 탄소고요. 여기 탄소 같은 경우는 여기도 탄소고, 여기도 탄소고, 여기도 탄소다. 그러면 여기는 3차 탄소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탄소에는 항상 우리가 탄소와 수소는 유효화물의 기본 골격이잖아요. 그래서 탄소가 만약에 수소가 붙어 있다. 자, 그랬을 때 여기는 책은 좀 잘못됐는데 여기 다 탄소입니다. 요 탄소에 1차 탄소에 붙어 있는 수소를 보고 우리는 1차 수소라고 얘기하고요. 2차 탄소에 붙어 있는 수소를 보고 우리는 여기는 전부 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책이 좀 이렇게 이런 걸 표시를 좀 안 해줬어요. 여기 전부 다 H입니다. H고 여기도 H고요. 자, 여기 2차 탄소죠. 여기 2차 탄소에 붙어 있는 수소는 2차 수소, 그리고 3차 탄소에 붙어 있는 수소는 3차 수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요거를 이제 응용해 보면 이러한 컴파운드가 있는데, 자, 요 탄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차 탄소죠. 그렇기 때문에 1차 탄소에 붙어 있는 요 수소들, 얘네들은 전부 다 1차 수소가 되는 거고, 자, 여기는 몇 차겠어요? 여기 2차 탄소죠. 양쪽에 탄소, 2차 탄소에 붙어 있는 요 수소들은 전부 다 2차 수소입니다. 요 수소 2차 수소예요. 자, 그 다음에 요 탄소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가 또 이렇게 표시를 안 해줬어요. 여기도 탄소고요. 여기도 탄소예요. 그러면 3차 탄소죠. 3차 탄소에 붙어 있는 수소는 3차 수소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여러분들 여기 책에서도 좀 실수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해서 생략하는 건 좋아요. 이렇게 해서 생략하는 건 좋은데, 이렇게 생략돼 버리잖아요. 그럼 여기는 탄소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생략된 거 표시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밑에 보시면 우리 문제 3.2에 보시면 A번은 그 각각의 컴파운드에서 탄소를 갖다 1차, 2차, 3차, 4차로 나누라고 해 있고, 그 다음 B번은 뭐 A번을 풀면 B번은 금방 풀겠죠. 수소를 또 1, 2, 3차로 나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 2번만 먼저 풀어볼게요. 자, 보시면 다 할 수는 없고, 여기도 다 탄소가 생략되어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맨 왼쪽 탄소는 1차 탄소죠. 1차고요. 여기는 2차입니다. 여기는 2차입니다. 여기는 1차죠. 왜 그런지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 1차 탄소에 붙어 있는 요 수소는 뭐겠어요? 1차 수소입니다. B번 풀어보면 1차 수소고요. 자, 여기에 붙어 있는 요 수소는 2차 탄소에 붙어 있는 그 수소이기 때문에 2차 수소입니다. 이렇게 푸시면 되고요. 자, 2번 같은 경우에도 여기 탄소가 있고 여기 탄소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골격 구조식에서는. 자, 그러면 요 탄소는 지금 몇 차 탄소입니까? 3차 탄소죠. 그럼 여기 붙어 있는 요 수소는 3차 수소인 거예요. 이해가 가시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탄소들은 전부 다 1차 탄소입니다. 그 다음에 1차 탄소에 붙어 있는 수소들은 전부 다 1차 수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3번, 4번도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작용기의 종류 중에 두 번째 걸 보겠습니다. 아까는 우리가 첫 번째 작용기는 뭐가 있었습니까? 대표적인 작용기가 탄화수소 그 화합물의 작용기였죠. 그러니까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을 포함하는 파이결합을 포함하는 탄화수소 작용기가 있었고요. 두 번째 이제 나오는 작용기는 CG 시그마 결합 화합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G는 탄소보다 전기음성도가 높은 그런 컴파운드, 그런 원소고, 대표적으로 보통 뭐 질소나 산소나 그 다음에 할로젠 원소들, 그 다음에 또 간혹 가다가 그 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하고 황,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어요. 이런 그 헤테로 원소들은 그 시그마 결합으로 그 탄소에 붙어 있을 때 작용기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얘네들이 작용기로 작용하느냐? 얘네들이 모체 사슬에 이렇게 붙어 있을 때, 이런 헤테로 원자들이 붙어 있을 때 어떤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작용을 하느냐? 자, 밑에 보시면 전기 음정도가 큰 헤테로 원자인 Z는 극성 결합을 만들고 탄소의 전자를 부족하게 만든다. 이때 탄소는 모체 그 구조의 탄소를 말하는 거죠. 여기에 만약에 붙어 있다. 이 그림과 같이 Z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얘가 전기 음정도가 전부 다 탄소보다 큰 녀석이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쌍극자 모멘트가 이렇게 머물면 여기에 부분적으로 포지티브 차지, 여기가 부분적으로 네거티브 차지가 형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또 비공유 전자성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풍부한 전자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그 분자랑 반응을 할 수도 있고, 또 여기가 정기적으로 양전하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쪽으로 또 다른 전자를 받게 할 수도 있고, 이런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작용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거에 뭐 산소, 질소, 그러니까 뭐 할로젠 이런 것들이 붙어 있으면 우리가 모체 사슬에 붙어 있으면 작용을 한다 해서 얘네들은 두 번째 작용기로 우리가 구분을 한다는 겁니다. 자, 작용기 중에서 우리가 탄소, 모체 사슬 탄소에 어떤 탄소보다 전기 음성도가 센 헤테로 그 원소가 시그마 결합으로 이렇게 붙으면 작용기로 우리가 작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작용기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작용기는 붙어서 어떤 화학적, 물리적 작용을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이 붙어버리면 나중에 명명법이 달라집니다. 자, 그 부분은 나중에 알케인 파트 할 때 따로 할 테니까 그때 하도록 하고요. 일단 개념을 잘 잡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됐을 때 작용기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고, 그럴 때 그 작용기의 종류들을 한번, 일반적인 종류들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보다 더 많아요. 근데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됩니다. 자, 대표적으로 우리가 탄소보다 전기 운동도가 높은 G 원소는 뭐가 있을까요? 그쵸? 할로젠 원소가 있겠죠? 그래서 FCl, BRI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R 모체 그룹에 다 붙으면 우리가 이게 할로젠 알킬이라고 해요. 알킬 헬라이드라고 영어로는 얘기합니다. 알킬 헬라이드라고 얘기를 해요. 가급적 영어로 좀 알고 계십시오. 그리고 이거를 작용기는 할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얘는 이제 뭐 영향력이 좀 작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펜테인이죠. 펜테인에 만약에 여기에 뭐 클로린이 붙었다. 그러면 여기가 1, 2 작용기로부터 그 작용기의 번호가 작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3, 4, 5다. 그러면 2 클로로 얘는 펜테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다 발라지는 거죠. 작용기 앞에 먼저 나옵니다. 그죠? 뭐 지금은 중요하지 않지만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름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할로기가 붙으면 이런 것들이 있고, 여기는 뭐 BR이 될 수도 있고 I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모체 사슬에 OH가 붙은 걸 보고 우리는 하이드록시, 작용기 이름은 하이드록시라고 하는데, 이 알코올은 좀 달라요. 아까 할로젠 같은 경우는 불렀을 때 먼저 할로젠을 먼저 불러주고 무슨 클로로 뭐뭐 이렇게 불렀잖아요. 알코올은 얘가 그 성질을 완전히 바꿔버리기 때문에 얘가 뒤에 이름으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지금 메테놀이에요. 그러니까 메테인에 그 OH 하이드록시가 붙어버리면 메테놀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 자, 아래 OH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자, 여기서 공통적으로 보시면 어떤 거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체인 C 컴파운드에 C 그 애톰에 전기 운송도가 더 센 지들이 전부 다 시그마 결합으로 이렇게 다 연결된 것들이에요. 자,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화합물의 종류가 알코올인 경우에는 무채사슬에 OH가 붙었을 때, 그리고 이거는 작용기 이름이 하이드록실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모체에 이렇게 OR이 동시에 이렇게 붙어 있다. 이거는 이서입니다. 이서는 한마디로 R, OR. R은 전부 다 탄소죠. 탄소, 산소, 탄소. 이런 식으로 뭐 여기는 CH2 뭐 쭉 나가고요. 여기도 CH2 뭐 이렇게 쭉 나가고요. 이때 산소가 탄소 가운데 있으면 이걸 갖다 우리는 에터라고 되어 있는데, 에터가 아니고 이서로 발음하는 게 더 낫습니다. 번데기 발음 아시죠? 이서. 자, 이서로 발음하시는 게 낫고요. 자, 얘는 이서라는 화물의 종류고요. 얘는 알콕시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여기를 R로 두면 이 R에 여기 OCH가 붙었다. 여기를 갖다가 메틸로 바뀐 거잖아요. 메틸에 O가 붙었다. 이거는 우리는 메턱시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라 부를까요? CH2, CH3, 에턱시입니다. 그래서 알콕시.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부르냐? 메턱시 메테인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서 여기에 CH2, CH3가 붙어 있다. 에턱시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이니까 2 에턱시 펜테인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자, 일단 들어만 놓으세요. 그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아민이라고 하는 것은 아민은 영어도 아민이에요. 아민이라고 하는 것은 NH 그룹, 그러니까 NH2냐, 뭐 NH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N이라고 하는 녀석이 R로 연결이 되어 있으면 우리는 이걸 아민이라고 합니다. 그때 N이 뭐 H 두 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N은 세 개 결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R이 하나가 아니고 두 개가 이렇게 오고, 그러면 N이 H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R이 세 개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R이 세 개가 오고 N이 있다. 전부 다 아민입니다. N이 R을 끼고 이렇게 있으면 전부 다 아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는 작용기 이름은 아미노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다. 여기에 NH2가 붙어 있다. 그러면 1, 2, 3, 4, 5. 그래서 얘는 2 아미노 펜테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이올이라고 하는 것은 얘는 알코올 잘 받으시면 돼요. 알코올은 R의 OH죠. 얘는 R의 SH입니다. 그러니까 O하고 S만 치환된 거예요. 바뀐 겁니다. 이걸 사이올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는 뭐 캡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 바만 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황화물이라고 해서 이건 뭐 잘 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S가 양쪽에 R을 끼고 있는 거 작용기예요. 얘도 작용기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비공유 전자성을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들이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할로전이 붙었건, OH는 알코올이 붙었건, 그 다음에 ROR인 에서가 됐건, 아민이 됐건, 다이올이 됐건, 황화물이 됐건 간에 자세히 보시면 전부 다 비공유 전자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비공유 전자성을 가지고 있죠. 얘네들이 뭐 한다? 우리 R, 모체에 붙어서 전부 다 이 비공유 전자쌍들이 반응을 한다. 그래서 화학적 성질이 변하고 물리적 성질이 변한다. 그리고 이 G는 정기적으로 음성도가 더 강하기 때문에 항상 여기가 이렇게 만들고 여기를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도 반응성을 높여버린다. 이 G가.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뭐라 부른다? 작용기라 부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작용기의 세 번째, 바로 탄소에 그러니까 O가 이중결합으로 붙어 있는 거, 우리가 이걸 카보닐 그룹이라고 해요. 카보닐이라고 얘기하는데 얘가 붙어 있는 작용기들이 있어요. 자, 이거는 뭐 카보닐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카보닐 옆에 OH가 붙어 버린다. 이거는
카르복실릭 엑시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보닐로 출발하는 그런 작용기들이 꽤 있습니다. 여기 H가 붙어버리면은 이건 알데하이드가 돼버리는 거고요. 이 카보닐에다가 OH가 붙으면 이거는 우리가 그 카르복실릭 엑시드가 되는 거고, 카보닐에다가 NH2가 붙으면 이건 아마이드라고 얘기를 해요. 이따 나오겠지만 이 카보닐로 출발하는 작용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있는 거고, 이걸 뭉뚱그려서 우리가 CO 그 이중결합 그룹의 화합물이다, 카보닐 그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특징이 어떤 것가 있냐면, 극성인 CO 결합은, 이게 극성이죠. 왜냐면 이렇게 가니까요. 극성인 결합은, 카보닐 결합은 카보닐 탄소를 친전자처럼 만드는 반면에 O에 있는 비공유 전자쌍은 산소를 친액체로 만들어 염기로 작용한다. 자, 이러니까 작용기인 거예요. 자, 보시면 이 얘기인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가는데 여기 사실은 비공유 전자쌍이 생략되어 있는 거죠. 두 쌍이 있습니다. 있고, 여기서 이렇게 전기 음성도 쪽으로,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여기는 델타 플러스, 여기는 델타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이 밑에 그림이 잘 나타나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델타 마이너스, 여기가 델타 플러스가 돼서 이쪽으로는 전자를 받게끔 만들어 놓고, 또 여기서는 또 어떻게 돼요? 전자를 줄 수 있을 만큼 전자를 풍부하게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죠? 그리고 왜 카보닐기가 이게 작용기가 되느냐? 이중결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중결합은 어떤, 하나는 시그마, 하나는 파이죠. 그럼 파이는 더 약합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1장에서 했는데 여러분들 까먹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갖고 왔어요. 표 1.6을 보시면, 자, 보십시오. 여기는 에티인이고, 여기는 에틴이고, 에타인입니다. 자, 그러면 에테인의 그 결합끼리는 보지 마시고 결합세기를 한번 보세요. 이건 시그마 하나밖에 없죠. 여기는 시그마 파이, 그 다음에 시그마 파이 파이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시그마의 결합세기는 368이고, 시그마하고 파이로 된 결합은 635입니다. 두 배가 안 되죠. 그쵸? 635에서 368 빼면은 두 배가 안 돼요. 이거 368 곱하기 2하면 630배가 안 된다고. 그럼 그 차액만큼 약한 것이 뭐다? 파이 결합이 시그마 결합보다 약한 만큼이에요. 아시겠죠? 제가 지금 계산할 시간이 없어서 안 되는 건데,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들은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서 368 곱하기 2를 하면 얼마가 나와야 됩니다. 그거에서 635를 빼보세요. 그럼 얼마가 나올 거예요. 그만큼 이 파이가 시그마보다 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에너지만큼. 자, 그러면 무슨 얘기겠어요? 자, 여기 보시면 왼쪽에 다시 그림을 볼게요. 카보닐 그룹에서 보면 탄소와 산소가 이중결합에 연결되어 있죠. 하나는 시그마로 잡고요. 하나는 파이로 잡고. 어떤 것들 시그마, 어떤 것 파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파이를 잡았을 때 이 파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약하니까, 결합세기가 약하니까 대신 전자는 여기에 많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잘 끊어지겠죠. 여기서 전자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산소는 여기서 전자를 줄 수 있고, 그래서 카보닐 그룹은 반응성이 굉장히 큰 작용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일단은. 자, 우리가 카보닐 그룹 C하고 O가 이제 더블 결합을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의 작용기들을 파생시킬 수 있다. 제가 앞에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여기 나오는 것들입니다. 보시면은 CO가 뭐 하나만 이렇게 있는 경우보다는 여기에 이제 뭐가 붙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에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작용기가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자, 기본적인 작용은 카보닐인데 거기서 이제 이 카보닐 그룹이 여기 있죠. 물론 모체인 R이 여기 있는 거고요. 이때 카보닐 옆에 H가 붙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알데하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본적인 구조식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외워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작용기로서 작용할 수 있다. 알데하이드는 비교적 우선순위가 높은 그런 작용기이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명명법이 바뀌어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이런 녀석이 있다고 했을 때 원래는 여기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우리가 탄소의 번호를 매길 때 시환기나 작용기의 번호가 제일 작게 해야 됩니다. 특히 작용기 같은 경우는 1번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1번 탄소로부터 6번 탄소까지 있으니까 얘는 헥세인이죠. 헥세인인데 여기에 알데하이드가 붙어 있다. 이름이 바뀝니다. 헥세인에다가 알데하이드가 붙어 있을 때 알데하이드 할 때 R은 OL이 아니고 AL. 그래서 여기서 E가 떨어져 나가고요. 헥세날이 됩니다. 헥세날이 되는 거예요. 항상 알케인에서 알케인은 AN으로 끝나죠. 뭐가 붙으면, 작용기가 붙으면 E가 떨어져 나가고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모든 작용기가 다 그렇게 바뀌는 건 아니고요. 특히 카르복실릭 엑시드, 알코올, 그 다음에 알데하이드는 이름이 바뀝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케톤이라고 해서 이건 키톤이라고 영어로는 얘기하고요. 여기 모체가 있고, 그 다음에 카보닐 그룹이 있죠. 카보닐 그룹을 가운데 두고 모체와 모체가 이렇게 RR 그룹이 연결되는 거 우리가 키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카보닐 그룹이 전형적으로 이제 키톤에 해당이 사실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잖아요. 아예 대놓고 이거는 카보닐 그룹인 거예요. 키톤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카보닐에서 옆에 이렇게 R이 있고 여기에 OH가 붙었다. 이건 너무나 여러분들 잘 아는 카르복실릭 엑시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붙고 R에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이건 카르복실릭 엑시드가 되고, 얘도 우선순위이 높기 때문에 얘가 붙게 되면 명명이 바뀌어요. 자, 보시면 이런 녀석이 있다고 치면 여기서 1, 2, 3, 4, 5, 6 역시나 헥세인이죠. 원래는 헥세인인데 여기에 지금 카르복실릭 엑시드가 붙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알케인의 ANE에서 E가 떨어져 나가고 그 자리에 OIC 엑시드가 나옵니다. 카르복실릭 엑시드는 명명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헥세노익 엑시드가 되는 겁니다. 지금 명명법 시간 아니니까 너무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일단 들어놓으시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밑에도 여러 가지 작용기들이 있죠. 자, 보시면은 에스터 같은 경우에 얘는 어떻게 되냐, 카보닐 그룹에 요게 옆에 또 OR이 있는 거예요. 여기 모체가 R이 붙어 있고 여기 R이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옆에 카보닐 그룹을 옆으로 두고 또 O가 붙어 있어요. 이렇게 보통 이렇게 표시를 많이 하는데 이거는 이제 에스터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눈여겨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마이드라고 해서 이 녀석은 어떤 녀석하고 비슷하냐면 이 녀석하고 비슷해요. 카르복실릭 엑시드. 단 카보닐 그룹 옆에 우리가 OH가 붙으면 카르복실릭 엑시드잖아요. 근데 카보닐 옆에 NH2가 붙으면 얘는 아마이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단지 근데 여기서 막 학생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 이거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R그룹이 이렇게 붙으면요. 얘도 아마이드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이해를 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산염합물은 뭐 이렇게 한번 눈여겨보시면 됩니다.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게 아민하고 아마이드예요. 아까 아민 같은 경우는 R에 N이 직접적으로 붙었잖아요. 근데 아마이드는 차이가 어떤 거냐면 이 아마이드가 반드시 카보닐 그룹을 끼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뭐 R2 또는 H2가 나오는 거고, 여기 아민기 같은 경우에는 R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아민기 같은 경우는. 그래서 R 뭐 N, RR 이런 식으로 이건 아민이고 여기는 아마이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작용기에 대한 개념과 작용기의 종류들을 알아보았고요. 이 작용기가 결국은 나중에 이제 분자 간의 힘에 영향을 미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자 간의 힘을 이제 보기 전에 우리가 1장에서 논의했었던 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힘. 이 화학에서 힘은 결국은 결합에 의해서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 결합의 종류는 1장에서 논의했다시피 화합물 내의 힘과 그다음에 화합물 간의 힘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화합물 내의 힘, 화합물 간의 힘, 화합물 내의 힘은 결국은 결합에 의해서 나올 수가 있는데요. 이 화합물 내의 그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 배워왔던 것처럼 금속 결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온 결합이 있고, 그 다음에 공유 결합이 있습니다. 이 공유 결합에는 그냥 일반적인 레디컬 공유 결합이 있고, 그 다음에 배미 공유 결합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자, 어쨌든 이것들은 전부 다 화합물 내의 그 결합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그러니까 원자와 원자가 서로 원자 또는 원소와 원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때 결합을 할 때는 반드시 뭐가 오고 가거나 아니면 쉐어가 되나요? 전자가 오고 가거나 쉐어가 되는 거죠. 이 전자의 힘이 바로 이 화합물 내의 결합에 작용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큰 힘이죠. 이거를 끊으려고 하면 우리가 금속 결합은 제외를 시키더라도 이온이나 공유 결합에서는 이거를 전자가 쉐어되거나 전자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힘을 끊으려면은 굉장히 큰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화합물 내의 힘이 화합물 간의 힘보다는 훨씬 크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화합물 간의 힘은 제가 그때는 간단하게 뭐 그냥 수소결합, 그 다음에 쌍극자, 반대로발스 폴스 힘 이렇게 해서 우리가 3장 논하는 인터몰레큘러 포스, 즉 공유결합 화합물 간의 분자 간의 힘을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여기에 그 총 5가지 힘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는 이온결합 화합물 간의 힘, 하나는 이온결합 화합물하고 공유결합 화합물 간의 힘, 그 다음에 하나는 공유결합 화합물, 즉 분자 간의 힘에 대해서 제가 다 가지고 왔는데요. 뜬금없이 왜 갑자기 이온결합 화합물 간의 힘이 나오느냐?
이온결합 화합물은 화합물 내의 힘이 결국은 화합물 간의 힘하고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간단한 예를 들어 볼게요. NaCl이라고 하는 이온결합 화합물이 있다고 가정할게요.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서로 결합을 해서 이온결합 화합물을 형성하죠. 근데 얘가 만약에 화합물을 형성하게 되면 얘네들은 어떻게 물질을 형성하겠습니까?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라고 하는 이 화합물 자체가 이렇게 배열이 될 겁니다. Cl 마이너스 Na 플러스, 그 다음에 또 여기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여기 또 Cl 마이너스 Na 플러스, 이렇게 쭉쭉 쌓여가지고 어떤 화합물을 형성할 거예요. 이게 바로 이온결합 화합물을 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온결합 화합물 하나를 만들 때 힘이 결국은 화합물 전체의 힘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전체 힘 플러스 이퀄 그 한 화합물 하나의 힘이라는 게 아니라 요때의 플러스 마이너스 힘하고 요 화합물과 화합물 간의 힘도 역시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거예요? 이온결합 화합물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화합물 자체의 힘하고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이온결합 화합물 간의 힘은 이온 상호작용이다. 결국은 이게 뭐예요? 이온결합 화합물을 만들 때 힘이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큰 힘입니다. 굉장히 큰 힘이에요. 큰 힘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화합물 간의 힘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이온결합 화합물 간의 힘이 있고, 그 다음에 공유결합 화합물 간의 힘이 있고, 그 사이에 이온결합 화합물과 공유결합 화합물 사이에 힘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여기 세 번째 나오는 요 힘을 한번 볼게요. 공유결합 화합물의 힘은 여기 아까 화합물의 힘 중에서 공유결합의 힘하고는 다른 거예요. 공유결합을 해가지고 결국 뭘 형성하나요? 분자를 형성하죠. 공유결합 화합물 자체가 분자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형성된 분자는 분자와 분자가 이렇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러한 분자가 있으면 이 분자와 분자 사이에는 어떤 전자를 쉐어하는 이런 힘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정전기적인 힘이 작용을 해요. 정전기적인 힘. 자, 이미 다 형성된 이 분자기 때문에 여기는 전부 다 전자가 쉐어되었거나 한쪽으로 치우친 다이폴 모멘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거기서 수소결합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쌍극자 상호작용이라는 게 있고, 반데르발스 폴스 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전부 다 다이폴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건 조금 더 제가 세밀하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은 쉽게 얘기해서 뭐보다 약하냐? 아까 얘기했던 이온결합 화합물에서 있던 그 화합물 간의 힘보다는 약합니다. 얘는 굉장히 센 힘이고, 얘네들은 비교적 약한 힘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 안에서 순위가 나눠져요. 수소결합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쌍극자 상호작용이 크고, 세 번째는 반데르발스 폴스 힘, 또는 우리가 런던 분산력이라고 하는데 이 힘이 가장 약한 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 말했던 이온결합 화합물 간의 힘하고 공유결합 화합물 간의 힘 사이에 뭐가 있냐면, 이온결합 화합물과 공유결합 화합물 분자죠. 분자 간의 힘이 있는데, 이건 어떤 거냐? 아까 이온결합 화합물 간의 힘은 이온 상호작용입니다. 그죠? 이온의 힘과 공유결합 화합물의 힘 중에서 어떤 거냐? 쌍극자의 힘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이런 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NaCl이, Na 플러스 Cl이 물에 들어가면 해리가 되죠. 이렇게. 그러면 물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물분자라는 것이 있죠. 물분자는 극성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다이폴 모멘이 형성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방향성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물분자 하나는 어떠한 다이폴 모멘을 가지게 돼요? 이런 식의 다이폴 모멘을 가지게 될 겁니다. 여기는 델타 마이너스고 여기 H는 델타 플러스일 겁니다. 그죠? 델타 플러스 쪽은 어디와 교류를 하겠어요? Cl 마이너스 쪽에 있는 이온과 이쪽에 쌍극자가 서로 상호작용을 해요. 그래서 물분자들이 삥 둘러싸는데 어떻게 되냐? H, 즉 델타 플러스 쪽이 전부 다 Cl 마이너스 쪽을 다 둘러쌉니다. 그리고 반대로 Na 플러스 쪽은 어떻게 되느냐? O 델타 마이너스 쪽, 마이너스 쪽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Na를 둘러쌉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온 쌍극자 상호작용이라는 것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어떤 거에서? 이온결합 화합물과 공유결합 화합물 사이에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즉 여기서 화합물 간의 힘은 어떻게 우리가 순위를 매길 수 있느냐? 이렇게 큰 테두리에서 이렇게 자를 수 있어요. 파랗게 표시된 부분은 전부 다 분자 간의 힘입니다. 분자 간의 힘. 그 다음에 여기는 이온 화합물의 힘입니다. 이온 화합물의 힘. 이온 화합물 간의 힘이죠. 그 다음에 이온 쌍극자는 이건 이온 화합물과 공유결합 화합물의 사이의 힘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순위가 매겨진다는 거예요. 일단은 이렇게
화합물 간의 힘의 종류와 그 다음에 힘의 순서를 여러분들이 들어놓고 뒤에서 하나씩 보도록 할 텐데요. 처음에 이제 가장 약한 반데르발스 폴스 힘부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거고 이것은 어디로부터 이 힘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좀 전에 우리가 그 화합물 간의 힘, 그 종류를 다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그 화합물 간의 힘의 그 크기, 세기의 순서들을 한번 쫙 나열해서 한번 봤습니다. 그 안에서 가장 화합물 간의 힘에서 가장 약한 그 힘이 바로 반데르발스 폴스 힘인데요. 요거는 분자 간의 힘에서 또 가장 약한 힘이 바로 반데르발스 폴스 힘이 되겠습니다. 이건 다른 말로 제가 런던 포스라고도 얘기했어요. 런던 디스퍼션이라고. 런던 분산력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해하는 게 좀 더 편하긴 해요. 이건 분산의 의미입니다. 분산, 런던 분산력이라서 분산의 힘입니다. 뭐가 분산되느냐? 정전기가 분산되는 거예요. 정전기. 이건 그리고 순간적인 힘입니다. 순간적인 힘. 영구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구적이 아니다. 순간적인 힘이고 굉장히 약한 힘이고 가장 약한 힘이 이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분자 내의 전자 밀도가 순간적인 변화에서 생기는 매우 약한 상호작용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이렇게 있습니다. 분자가. 이건 비극성 분자죠. 여기는 뭐 전부 다 sp3의 혼성 궤도를 가진 C의 그런 분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전형적인 비극성 분자인데, 자, 우리가 분자는 나중에 분자 모델을 한번 가지고 오면은 분자는 서로 제가 아까 회전을 한다고 얘기했죠. 회전을 쭉 하다 보면은 순간적으로 여기 분자는 결국 원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 원자 내에는 전자들이 있는데 전자들이 한쪽 방향으로 다 쏠리는 경우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전자 밀도가 한쪽으로 쏠리는 겁니다. 이게 위쪽 방향이고 이게 아래쪽 방향으로 하면 위쪽 방향으로 전자들이 순간적으로 다 치우쳐요. 그러면 전자가 많이 모이면 전자의 전하값은 뭡니까? 마이너스죠. 그러면 마이너스가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다 배열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반대 방향은 어떻게 되겠어요? 전자가 모자라죠. 그러면 델타 플러스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러면 델타 플러스가 이렇게 아래쪽에 형성이 되니까 이때 어떻게 되느냐? 이쪽에 있는 분자도 똑같은 분자들이 또 전자가 플러스하고 만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자가 한쪽으로 쏠려서 마이너스 형성되면은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굉장히 안정하게 형성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순간적으로 전자가 한쪽으로 쏠림으로써 생기는 순간적인 전자 밀도의 변화에 의해서 생기는 힘이 바로 반데르발스 폴스 힘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런던 분산력이라고 해서 그래서 전자가 한쪽으로 분산된다는 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도 런던 폴스로도 불리는 거고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이거는 모든 화합물 간의 힘에서 가장 약한 힘이 바로 이 반데르발스 폴스 힘, 즉 런던 분산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의 특징은 모든 화합물, 이온결합 화합물을 포함한 모든 화합물, 즉 공유결합 화합물, 이온결합 화합물, 분자나 이온결합 화합물 전부 다 모두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반데르발스 폴스 힘은 뭐 극성 분자든 비극성 분자든 다 이 힘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비극성 분자로서는 가지고 있는 유일한 힘이 바로 이 반데르발스 폴스 힘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그림을 잘 보시면 이거는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이건 분자 사이즈에 의해서 분자 사이즈 또는 분자 내의 원자의 크기에 의해서 크기에 비례해서 이 반데르발스 폴스 힘이 제가 반데르발스 BDF라고 쓸게요. 반데르발스 폴스의 힘은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보세요. 이런 화합물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이런 화합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도 정전기력이 만약에 생겨가지고 델타 마이너스가 이렇게 포진이 돼요. 그럼 여기도 포진이 된다고 칠게요. 마이너스를. 어디가 전자 밀도가 높습니까? 분자 사이즈가 큰 쪽이 더 크죠. 그러면 거기에 만약에 순간적으로 정전기력이 마이너스가 생기면 여기도 반대도 플러스가 이렇게 생기겠죠. 면적이 더 큰 녀석들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로 형성된 녀석의 힘이 크겠습니까? 작은 녀석이 크겠습니까? 이렇게. 큰 녀석이 크죠. 그래서 분자 사이즈가 클수록, 즉 분자량이 높을수록 이 반데르발스 폴스는 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반데르발스 폴스를 이해할 때는 딱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데르발스 폴스는 모든 화합물 간의 힘 중에서 가장 약한 힘, 그리고 모든 화합물이 가지는 힘, 그리고 무극성 분자나 비극성 분자가 가지는 유일한 힘이고, 그 다음에 이때 반데르발스 폴스의 힘은 분자량, 즉 체인의 비례합니다. 체인의 길이에 비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전에 반데르발스 폴스 힘이라는 게 어떤 건지를 얘기를 드렸고요. 이건 또 다른 말로 런던 폴스라고도 얘기를 했었어요. 런던 분산력이라고도 얘기했고 같은 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다른 말입니다만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분산력이다. 어떤 거 플러스 마이너스 부분적인 양전화 음전화의 순간적인 분산력이다. 그리고 이건 영구적이 아니고 순간적인 힘이다 라고까지 이해를 했었고요. 이 힘은 그 무극성이나 비극성 분자가 가지는 유일한 힘이고 모든 분자들 또는 모든 화합물들이 가지는 공통된 힘이 바로 반데르발스 폴스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반데르발스 폴스의 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결국 그 분자의 사이즈라고 얘기를 했죠. 그 탄소 사슬의 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까 이렇게 제가 그려가면서 이런 거하고 이런 거 분자가 있었을 때 여기가 훨씬 더 길고 넓죠.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닿을 수 있는 면적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반데르발스 폴스의 힘은 커진다고 얘기를 했고, 두 번째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하나는 편극성 또는 분극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분자 내의 원자 사이즈가 클수록 이거는 반데르발스 폴스 힘은 더 커진다는 얘기를 드릴 거예요. 이건 어떤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F2라는 분자가 있어요. 그러면 F는 원래 전기음성도가 큰 원자지만 F1와 F1가 만나서 공유결합을 했을 때 이때는 그 쌍극자 모멘트가 0가 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무극성 분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랬을 때도 여기도 역시 얘도 분자기 때문에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여기 델타 마이너스 전자가 한쪽으로 쏠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비례해서 I라고 하는 I2 분자가 있다고 할게요. 여기도 원자 사인이 더 크겠죠, 대신에. 자, 이랬을 때도 얘도 무극성 분자입니다. 전기음성도가 이렇게 양쪽 방향으로 지로값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순간적으로 정전기역이 발생했을 때는 원자 사이즈가 더 크기 때문에 마이너스의 표면적이 더 넓을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는 플러스가 형성될 겁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면 이런 것들이 몇 개, 몇 수십 개, 수백 개가 만났을 때 이 분자가 더 표면적이 넓겠습니까? 여기가 만나는 표면적이 넓겠어요? 여기가 더 크죠. 그럼 반대로 볼수는 여기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 밑에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얘기했던 거 똑같습니다. 여기 펜테인이라는 녀석이 있고 여기 보면은 치환기가 달린 여기 보면 펜테인 C 2 다이메틸 프로페인이라는 녀석이 있어요. 두 개 다 탄소의 숫자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한 녀석은 그냥 탄소 사슬이 이렇게 쫙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 한 녀석은 탄소 하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브랜치를 이렇게 치고 있는 거예요. 사방으로. 그렇게 되면 어떤 녀석이 표면적이 넓겠습니까? 얘가 표면적이 넓죠. 그래서 분자량이 만약에 같다. 그러면 사슬 길이가 긴 녀석이 이 사슬 길이가 긴 녀석이 반데르발스 폴스가 더 크다. 이렇게 해서 여기 표면적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편극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F2, I2 이런 걸로 원자 사이즈를 얘기 드렸죠. 분자 내에. 그 분자 내 원자 사이즈가 큰 녀석이 어떻게 돼요? 보일링 포인트나 이런 게 더 높다는 얘기는 안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따닥따닥 붙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F2 같은 건 작기 때문에 얘는 가스 상태로 존재를 하고요. I2로 내려올수록 어떻게 돼요? 액상으로 변했다가 고상으로 변하죠. 고상으로 변했다는 건 촘촘히 붙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게 그대로 요거하고 요 개념을 그대로 접목시키면 바로 그게 요 얘기예요. 보시면은 CH3, F가 CH3에 붙었고요. 밑으로 내려올수록 Cl, Br, I가 각각 CH3에 붙었습니다. 그랬을 때 분자 내에 원자의 사이즈가 밑으로 내려올수록 점점 증가하죠. 여기 요만에다가 F 사이즈, Cl 사이즈, BR 사이즈, 그 다음에 I 사이즈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보일링 포인트가 증가합니다. 즉 끓는 점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끓는 점이 증가한다는 거는 액상인 상태에서 기상인 상태로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기상인 상태하고 액상인 상태는 분자 배열이 달라요. 액상은 촘촘하게 붙어 있고 기상은 훨씬 더 넓어져 있습니다. 반대로 그와 더불어서 고상인 상태는 어떻게 점점 더 촘촘하게 더 붙어 있다는 얘기죠. 이게 더 유동성이 적고 얘가 좀 더 유동성이 크고 얘가 유동성이 굉장히 큰 겁니다. 유동성이 크려면 어떻게 돼요? 분자와 분자 사이가 떨어져 있어야 되죠. 그러면 이때 떨어뜨리려는 에너지가 어떤 게 더 크다는 얘기입니까? 아까 사이즈가 클수록 반데르발스 폴스가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 얘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반데르발스 폴스에 대해서 이 힘이 어떻고 이 힘이 작용할 때에 비례하는 힘에 비례하는 값은 어떤 것들이 작용한다는 건지를 이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분자 간의 힘을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분자 간의 힘에서 우리가 종류가 세 가지가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인 반데르발스 폴스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두 개가 남았겠죠. 하나는 이제 쌍극자 상호작용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가장 마지막에 남은 게 이제 수소결합입니다. 자, 반데르발스 폴스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분자 간의 힘에서
작용기가 포함된 분자 간의 힘입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반데르발스 포스는 모든 분자가 갖고 있는 힘입니다. 가장 약한 물리적인 힘이자 모든 분자가 갖고 있는 힘이고, 지금부터 나오는 거는 모든 분자가 가진 힘은 아니에요. 자, 분자 간의 힘에서 쌍극자 상호작용을 설명할 때는 우리가 쌍극자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전기 음성도 차이가 크게 나는 원소가 서로 이제 공유결합을 했을 때 한쪽 원소가 전기 음성도가 굉장히 높고 한쪽은 낮으면 둘 사이에 전기적인 인력이 발생해져. 한쪽이 끌어당기고 한쪽은 밀어주고. 그죠? 이걸 이제 쌍극자로 하는데, 분자 사이에서는 그러면 쌍극자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러한 분자들이 하나, 둘, 셋, 넷 모이게 되면 당연히 그 쌍극자와 쌍극자 사이에 상호작용이 일어나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쌍극자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영구 쌍극자, 한마디로 영구적인 힘입니다. 한번 형성된 분자 내에서 쌍극자는 사라지지 않죠. 계속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다 밑에 그림을 보시면 편합니다. 아세톤이라고 하는 분자가 있으면 여기는 산소고 여기는 탄소입니다. 그죠? 탄소보다 산소가 전기임동도가 세니까 이쪽으로 다이폴 모먼이 형성이 되고, 벡터 값이 한쪽으로 치우치니까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쌍극자를 가지고 있죠. 다이폴 모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얘 분자 하나가 아니고 분자 1, 분자 2, 분자 3, 분자 n으로 계속 늘어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델타 마이너스 형성됐고 여기 델타 플러스가 형성되면 분자가 배열이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와 플러스,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와 플러스, 요 사이에 또 인력이 공유결합은 아니지만 이렇게 물리적인 결합이 형성되면서 이 분자는 서로 분자 간의 힘이 서로 상호작용이 형성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끓였을 때 아까 반데르발스 폴스만 가지고 있는 분자보다 이 분자를 끓였을 때 끓는 점이 어떤 놈이 더 높겠습니까? 이러한 분자가 더 높다라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앞으로는 분자 간의 힘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영구 쌍극자에 의해 생기는 인력은, 한마디로 쌍극자 상호작용은 일시적이고 약한 반데르발스 힘보다 훨씬 세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자, 이러한 분자가 있고, 자, 분자량은 비슷하지만 이러한 분자가 있다라고 했을 때, 자, 다시 그려볼게요. 너무 지저분한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이러한 분자가 있다고 했을 때 어떤 녀석이 끓는 점이 강하겠어? 이런 분자가 100개 모인 거하고 이런 분자가 100개 모인 거하고, 어떤 녀석의 요걸 A 분자, 요걸 B 분자로 줬을 때요, B 분자 100개 모이면 A 분자 100개 붙는 것보다 서로 떨어뜨릴 때 B 분자가 떨어뜨릴 때 힘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야. 왜? 쌍극자 인력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요렇게 보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러한 화물이 있고, 이거 이제 뭐 있었는데 이러한 화물이 있고 똑같은 있었는데 이러한 헤테로 원자가 이렇게 사이클릭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이럴 때는 어떤 녀석의 그 분자 간의 힘이 클까요? 자, 여기도 쌍극자 모먼이 있다고는 볼 수 있는데, 자, 이건 어떻게 봐야 되냐? 여기는 그 오픈 체인입니다. 그죠? 이건 완전 지방적이죠. 이거는 어떻게, 아까 분자 간에 운동이 막 발생해서 얘는 이렇게도 존재할 수 있지만 얘는 이렇게도 존재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벡터 방향이 이쪽에는 이렇게 됐다가 이쪽에는 이렇게 됐다가 또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도 될 수 있잖아. 그러면 벡터 방향이 이렇게 됐다가, 이면 무슨 말인지 알죠? 벡터 방향이 이렇게 되면 이건 상쇄가 돼 버리는 거야. 그럼 이건 무극성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반대로 사이클릭 컴파운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뭐 움직일 수 없잖아. 아까 평면형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밖에 벡터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쌍극자 모먼이 훨씬 더 강한데, 그러니까 얘 100개 모인 거랑 얘 100개 모인 거랑 얘가 훨씬 더 인력이 세다는 거예요. 그럼 두 개 중에 끓는 점이 어떤 점이 높아? 얘가 높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 분자의 구조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분자 간의 힘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연결해서 이해하실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공유결합 화합물에서 발생하는 분자 간의 힘, 그 마지막 그 수소결합이 되겠습니다. 수소결합은 그 공유결합 화합물이 가지는 분자와 분자 간의 힘에서 가장 센 그 힘이, 인력이 바로 수소결합이 되겠습니다. 이 수소결합은 잘못 이해하면은 굉장히 그 구렁텅이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학생들은 이 수소결합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 제가 좀 자세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수소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탄소보다 전기 운동도가 센 그 O, N 또는 F에 결합된 수소 원자가 또 다른 분자의 O, N 또는 F의 비공유 전자쌍에 정전기적으로 끌릴 때 발생하는 현상. 첫 번째 이해해야 되는 경우는 O와 N, F에 붙어 있는 수소,
요거를 이해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정전기력입니다. 이건 공유결합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밑에는 이제 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물은 H2O죠. 그래서 O 하나에 H 두 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소에 포함된 그 공유결합되어 있는 수소가 있어요. 이게 지금 보면 물 분자가 막 100개라고 치면 여기에 또 다른 물 분자가 있겠죠. 이 물 분자도 O에 H가 연결되어 있어요. 이 H가 O에 연결된 H가 또 다른 O에 이렇게 정정적으로 끌리는 현상을 보고 수소결합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학생들이 이렇게 오해를 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H가 있습니다. 그죠? 이 탄소도 H를 가지고 있을 수 있죠. 근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어떤 분자가 있는데 여기에 카본일기가 있어. 이렇게 수소결합이 발생 안 됩니다. 이거. 왜냐하면 이 H는 어디에 연결되어 있어요? C에 연결되어 있잖아. C에 연결된 H가 뭐 O나 N이나 F를 만나가지고 수소결합이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H가 O, N, F를 만나면 수소결합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저 여기서 말했다시피 O나, 자,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N이나 O나 F에 연결된 H가 다른 O나 N이나 뭐 F를 만났을 때 이때 이 사이에 공유결합이 아닌 정전기력이 발생하는데 이때 인력을 보고 수소결합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런 건 가능해요. 이 NH가 또 다른 뭐 OH, 아까 물 같은 경우 이런 물을 만났을 때 이때는 H하고 O하고 가능합니다. 왜냐면 이건 이 H는 N에 연결이 되어 있잖아. 이 O하고 연결이 가능해요. 그래서 N이나 O나 F에 붙어있는 H는 이 O가 카본일이든 뭐 물이든 이런 건 상관없어요. 이렇게 다 되지만 학생들이 가장 간과하는 게 이겁니다. 이 부분에서 이거는 절대 발생될 수 없다는 거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소결합이라는 건 이제 그런 거라고 얘기했고요. 수소결합은 공유결합 분자가 가지는 분자 간 힘 중에서 가장 센 힘입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어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이러한 컴파운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러한 컴파운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러한 컴파운드가 있어요. 그러면 이 중에서 끓는 점이 가장 높은 건 어떤 걸까요? 끓인다는 의미는 뭐죠? 얘가 전부 다 액체라고 가정했을 때 이거는 이런 분자들이 계속 뭐 수천 개가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얘는 이러한 분자들이 수천 개가 모여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리고 얘는 이러한 분자들이 수천 개가 모여 있는 거잖아. 수천, 수만, 수십억 개가 모여 있는 거잖아. 이걸 끓였을 때 끓는 점이라고 하는 거는 얘네들이 기체가 돼서 날아간다. 기체는 분자와 분자, 원자와 원자 간의 그 상호작용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걸 다 떨어뜨려야 된다는 겁니다. 분자와 분자 사이를 떨어뜨릴 때, 이때 분자와 분자 사이를 떨어뜨릴 때 에너지가 가장 많이 들려면 분자와 분자 사이에 힘이 가장 센 녀석이 가장 끓는 점이 높다라는 그게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뭐밖에 없어? 반데르발스 폴스밖에 없어. 그렇지? 여기는 다이폴, 쌍극자 인력이 있고 반데르발스 폴스는 다 있는 거니까 여기는 반데르발스 폴스 플러스 반데르발스 폴스 플러스 다이폴. 여기는 반데르발스 폴스 플러스 다이폴. 왜냐면 여기 산소가 있잖아. 땡기는 다이폴 플러스 이 OH니까 어떻게 돼요? 들어가면 OH니까 여기 H 이렇게 그릴 수 있죠. 그러면 여기 O가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H랑 여기 수소결합이 발생되는 거잖아. 여기는 H 본드까지 수소결합까지. 그래서 얘가 가장 끓는 점이 높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거를 머릿속에다가 분자와 분자 간의 힘은 종류도 알아둬야 되겠지만 그 분자와 분자 간의 힘의 그 크기의 순서도 알아두고 그 다음에 그걸 응용할 때 끓는 점을 가지고 머릿속에다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 게 굉장히 편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 화합물 간의 힘의 그 종류에 대해서 논할 때 그 공유결합 화합물, 즉 분자 간의 힘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요. 이번에는 이온결합 화합물과 공유결합 화합물 간의 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온결합 화합물과 공유결합 화합물 간의 힘을 보려면은 그 수용액 상태에서 이온결합 화합물이 어떻게 해리되어 있는가를 잘 보시면 이해하기 편해요. 자, 보시면 이온결합 화합물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뭐 NaCl 같은 것들, 소금 화합물 같은 것들이 물에 들어가면 당연히 이렇게 해리가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리가 됐을 때 밑에 그림처럼 이렇게 해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소금 화합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붙어 있죠. 얘가 하나씩 떨어질 때는 어떻게 떨어지겠습니까? 물 분자는 여기 보시면은 H2O라고 되어 있는데 H와 O로 구성이 되어 있죠. H 두 개와 O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때 쌍극자 모멘트는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그죠? 그럼 여기가 델타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양변에 있는
그 수소는 델타 플러스가 형성될 거예요. 한마디로 다이폴모만이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얘기는 극성 분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델타 플러스의 전압값을 가진 녀석과 델타 마이너스의 전압값을 가진 녀석이 한 분자 내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NaCl 같은 경우는 이온결합 화합물이기 때문에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를 가진 녀석들이 따로 이렇게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전하를 가진 녀석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델타 플러스를 가진 수소 원자들이 이렇게 둘러쌀 수 있겠죠. 이 그림처럼. 이렇게 둘러싼다는 겁니다. 이 그림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지금 어떤 거냐면은 좀 지우고 가겠습니다. 자, 좀 지울게요.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여기 보시면 잘 보시면 그 벡터 값이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빨간식으로 표시된 게 산소예요. 산소 쪽으로 가면은 요 밑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밑에는 우리가 쌍극자 모멘트 공부할 때 여기는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수소는 플러스. 이 플러스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랑 상호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여기는 플러스죠. Na 겁니다. Na 플러스일 겁니다. Na 플러스는 여기 델타 마이너스를 띈 산소와 이렇게 상호작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델타 마이너스의 델타 플러스의 수소와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전하를 띤 염소가 반응을 할 것이고 델타 마이너스를 띤 산소가 그 플러스를 띤 NA와 서로 상호작용할 것이다. 이게 바로 뭡니까? 이온 쌍극자 상호작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까지 존재했던 분자 간의 힘보다는 훨씬 더 큰 힘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물론 뒤에 나오는 이온의 힘보다는 작습니다만은 우리가 화합물 간의 힘에서 두 번째로 쓰인 힘이 바로 이온 쌍극자 상호작용이고 이 상호작용은 이렇게 진행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화합물 간의 힘에서 마지막이자 그리고 화합물 간의 힘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진 이온결합 화합물에서의 화합물 간의 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일반 학습 시간에 배웠던 이온결합 화합물의 그 격자 에너지를 이해하면 굉장히 쉬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온결합 화합물 간의 힘은 결국은 이온이 결합을 해서 이온결합 화합물을 만들 때의 힘하고 똑같은 에너지를 지닌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 예시로 NaCl이라고 하는 이온결합 화합물을 예를 들었었죠. NaCl은 Na는 플러스고 Cl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 두 화합물이 만나면 NaCl이라고 하는 화합물을 형성해요. 그런데 NaCl이 소금물을 형성할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보면 플러스 NA와 마이너스 Cel이 이렇게 계속 격자로 이렇게 쌓여서 화합물을 형성하겠죠. 그러면은 이 NaCl을 분리를 시키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다 떼줘야 됩니다. 이때 들어가는 에너지가 우리 일반학 시간에 배웠던 격자 에너지입니다. 격자 에너지. 격자 에너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기억나시죠? D분의 상수 K 곱하기 Q1 곱하기 Q2였습니다. 그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거리에 반비례하고 전압값에 비례한다고 했을 때 거리하고 전압값 중에 어떤 녀석이 더 우세하다 그랬죠? 얘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값이 더 크게 차이 나면은 더 큰 격자 에너지를 가지고 격자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는 그 이온 하나를 떨어뜨려 줄 때 에너지가 더 크게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NaCl 예를 들었으니까 NaCl하고 만약에 MgO라는 그 이온 결합 화합물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다 아시다시피 Mg는 마그네슘은 2 플러스입니다. O는 2 마이너스고요. 그죠? 그렇게 되면은 NaCl의 격자 에너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뭐 D분의 플러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리고 MgO 같은 경우에는 D분의 플러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다들 아시다시피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1이 나오고 여기 마이너스 4가 나오는데 격자에서 마이너스 값이 더 크게 나오면 크게 나올수록 격자에서는 더 크다. 이렇게 일반학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이온결합 화합물의 격자 에너지를 토대로 어떤 녀석이 더 큰 결합 에너지를 갖는가, 또 특히 여기서 이제 이해하려면 이온결합 화합물 간의 힘이 어떤 녀석이 더 큰가, 바로 이건 격자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화합물 간의 힘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화합물 간의 힘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이온결합 화합물 간의 힘, 그 다음에 공유결합 화합물 간의 힘. 여기서 공유결합 화합물은 분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이온결합 화합물과 공유결합 화합물 간의 힘. 그래서 이온결합 화합물 간의 힘은 이온 상호작용이고요. 이온결합 화합물, 공유결합 화합물 간의 힘은 이온 그 다음에 그 쌍극자 결합 그 상호작용. 그 다음에 공유결합의 그 분자들 간의 그 상호작용은 힘은 결국은 수소결합
쌍극자, 쌍극자 상호결합, 그 다음에 반대로 봐서 폴스가 있는데 그 힘의 크기는 토탈적으로 보면 어떻게 계산할 수 있습니까? 이온 상호작용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이온 쌍극자 결합 그 상호작용이 가장 크고, 두 번째로 크고, 세 번째는 수소, 네 번째는 쌍극자, 마지막에 반대로 봐서 폴스가 있다. 이렇게 제가 봤고요. 세부적인 거는 다시 한번 영상을 돌려보면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 설명을 해드리자면, 분자 간의 힘의 그 종류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 뭐 이온 결합 화합물까지 끼워 넣자면, 분자 간의 힘은 아니고, 이건 이온 결합 화합물의 힘까지 넣자면 총 4종류가 되겠네. 그지? 4종류가 되는데, 먼저 유기분자의 극성이 증가함에 따라 분자 간의 힘의 정도도 증가한다. 이건 뭐다? 분자 간의 극성이 생기려면 뭐가 있어야 돼? 작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작용기가 없으면 극성이 안 생겨요. 여러분들 왜 그런지는 한번 머릿속에 생각해 보세요. 헤테로 원자들, 비공유 결합상 가지고 있는 헤테로 원자들이 붙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 극성이 생기겠지. 그러니까 유기분자의 극성이 생긴다는 얘기는 뭐야? 작용기가 붙어 있다는 얘기야. 그럼 교수님, 이중결합이 붙어 있어도 그 극성은 생겨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중결합은 조금 나중에 생각을 해두고, 자, 작용기가 붙으면 극성이 올라가니까 분자 간의 힘의 강도도 증가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그걸 이제 힘의 종류는 여기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반데르발스, 쌍극자, 수소결합 이런 식으로 여기가 전부 다 분자의 힘이에요. 분자 간의 힘이 되고, 마지막은 이온 결합 화합물입니다. 이온 결합 화합물. 이거는 분자가 아니에요. 화합물. 이거는 여기의 힘이 절대적으로 강하고요. 나머지는 이제 비교를 하자면 이렇게 내려올수록 세지는 거죠. 반대로 바스폴스는 모든 분자가 다 갖고 있어요. 극성이든 비극성이든. 여기 비극성인, 무극성인 분자가 있고, 극성인 얘네들도 다 반대로 바스폴스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쌍극자는 헤테로 원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쌍극자가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수소결합은 이렇게 O의 H, N의 H, F의 H가 붙어 있는 이런 분자들이 다른 O나 N이나 F를 만났을 때 그 수소와 O, N, F 사이에 벌어지는 정전기력 인력이 수소결합이고, 얘는 공유결합 분자 중에서 가장 센 분자 간의 결합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어찌됐건 간에 이걸 다 종결시킬 수 있는 것은 어떤 거다? 이온결합 화합물 간의 결합력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걸 끓는 점으로 이해하자면 어떻게 되겠어? 이온결합 화합물이 가장 끓는 점이 높고, 그 다음에 이거를 가진 녀석들이 끓는 점이 그 다음으로 높고, 그 다음에 높은 녀석은 이런 식으로 가고, 얘는 끓는 점이 굉장히 낮겠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